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 기능사 꽃쌤입니다. 이 강의는 파트 1 작물 재배에서 챕터 2 재배 환경입니다. 네, 챕터 2에서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상 환경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5가지를 꼽아서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분, 물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들이 있는 텐데 여기서는 2가지를 봅니다. 대기 환경이랑 이제 토양 안에 있는 공기들을 이제 구분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온도, 그다음에 빛, 마지막으로 이 온도와 빛을 혼합해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반응들, 생물학적인, 식물학적인 반응들, 상적 발육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분, 공기, 온도, 빛, 상적 발육 이 5가지를 나눠가지고 재배 환경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차근차근 수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분의 역할 우선은 하나씩 조금 보고 갈게요. 처음에 수분은 우리가 식물에서 배울 때는 광합성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식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네, 광합성식을 좀 적어봤어요. 광합성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랑 이제 물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역할에서 광합성의 반응의 원료가 된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물은 사실 모든 것들을 이제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라는 단어 자주 나오니까, 용매, 녹이는 물질이구나.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식물 안에도 비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식물 안에서 녹이는 물질, 여러 가지 운반해주는 물질의 매체가 되는 것들이 수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여러 가지 효소의 활성을 증대시키고 또 촉매작용을 증진시켜요. 그리고 체형을 유지시킨다. 우리가 이제 물을 들먹으면은 피부가 이제 약간 좀 탱탱해지지 않는 것처럼 물이 수분이 있어야지만 식물의 체형 자체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폐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죠. 왜냐하면 증산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설명들을 잘 읽어두시고 특히 이제 광합성이랑 이제 용매, 녹이는 물질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요 효소 활성에 관련된다 여기 같이 외워두세요. 네, 이제 수분에서 가장 먼저 볼 거는 이제 수분에서 우리 수분을 식물이 수분을 어디서 이용하죠? 그러니까 토양 안에 있는 수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볼 게 수분의 여러 가지 중에 토양 수분을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개념은 토양 수분 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토양 수분 장력. 그래서 이 토양 수분 장력은 단위가 PF라고 해요. PF. P는 소문자입니다. F는 대문자고요. 토양 수분의 장력, 이 개념이 뭔지 좀 보고 갈게요. 토양 안에 물이 있죠. 그쵸, 여러분? 토양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게 토양이 담겨져 있는 통이라고 보고, 거기 이제 토양 입자들이 있죠? 입자가 뭐냐면 요 알갱이에요. 아마 입자란 용어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입자, 알갱이. 그래서 토양 입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쵸? 토양 입자가 있는데, 수분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수분은 여기 사이에 있겠죠. 그쵸? 여러분이 토양을 만져봤을 때 좀 촉촉하다. 그러면 수분이 많은 거고, 토양 만져봤을 때 별로 촉촉하지 않고 그냥 건조한데, 그럼 수분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시면, 이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이 수분 장력이란 뭐냐면, 이 입자들이, 알갱이들이 수분을 가지고 있으려는 힘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토양 입자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생물이 수분을 가지고 있으려는 힘을 어떻게 하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적어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토양 입자, 토양 알갱이로부터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소비된 에너지를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토양이 건조하면 할수록 여러분 토양에 붙어있는 수분이 적겠죠. 수분량이 적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분들이 토양에 잘 붙어있으려고 하겠어요. 그 적은 수분이. 그러니까 pF 값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pF 값이 높다. 이런 말은 수분이 굉장히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토양이 습하다. 그럼 토양에 수분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습한 거에 여러 가지 수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굳이 이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이 힘이 많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pF 값은 낮아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예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여기 이 장에서는 토양, 수분, 장력. 이 장력이라는 거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장력. 그러니까 토양의 수분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데 이 단위가 PF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토양 수분 장력에 대해서 왜 얘기했지? 할 때 토양 수분을 분류하기 위해서 토양 수분 장력을 얘기를 했어요. 아까 토양 수분 장력 기억하시죠? P 소문자 F. 그래서 이게 PF가 크면 수분이 많이 없다. 그래서 많이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토양 수분이 PF가 적으면 수분이 많다. 그래서 많이 끌어당길 필요 없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토양 수분을 분류를 할 때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차라리 이게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많은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먼저 동그라미 해보고 넘어갈게요. 유효수분과 이 모관수입니다. 유효수분과 모관수. 다른 건 몰라도 유효수분과 모관수는 식물에게 굉장히 이용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토양 수분 장력을 봤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 토양 수분 장력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토양 수분 항수입니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토양 수분이 가만히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양 내의 수분의 함유 상태를 말하는 거를 수분 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토양 수분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PF 뭐였죠? 토양 수분 장력,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 PF가 0이다. 이러면은 이게 끌어당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물 많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PF가 4.2다. 그럼 0보다는 엄청 많잖아요. 그럼 많으니까 이거는 내가 끌어당긴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4.2나.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된 거죠? 적은 거예요. PF란 개념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숫자, 용어와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짝꿍처럼. 그래서 가장, 오늘은 다 외울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을 외우셔야 될 거는 유효수분입니다. PF가 토양수분 장력이 2.5에서 4.2 정도 되는 게 식물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에요. 유효수분. 유효하다. 식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다. 라고 이제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PF의 값까지 측정하면서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유효수분의 범위는 여기 보시다시피 포장 용수량부터 연구 위조점까지예요. 그래서 유효수분은 PF가 토양의 수분에 끌어다는 힘이 2.5에서 4.2 요 사이의 수분만 이렇게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용수량부터 여기 연구 위조점까지예요. 그래서 숫자도 2.5에서 4.2까지인데 선생님 포장 용수량 여기 1.8인데요. 여기 보면 포장 용수량 2.5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숫자는 요거 숫자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외우셔야 될 부분은 각각의 이 용어와 특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매칭해서 외워주세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이 가장 많은 것부터 보고 갈게요. 포화용수량, 같은 말로 최대 용수량입니다. PF 값은 물이 많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가 없겠죠. 토양 입장에서는. 그래서 PF 값은 0입니다.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 토양 내 모든 공극이 물로 포화된 상태를 포화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요 공극이라는 거 체크하고 갈게요. 공극 여기 나와 있죠. 공극이라는 거는 물과 공기가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알갱이가 있고 그 빈 공간들이 다 이제 물과 공기가 있는데 여기 공극은 이제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로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포장 용수량. 요 포화, 포장 요 한 글자 틀려요. 포장 용수량은 중력에 의해서 물이 빠진 후 토양이 유지하는 가장 물에 많은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F 값은 1.8 정도 되고요. 포장 용수량의 같은 말은 최소 용수량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발표쳤던 유효수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유효수분은 2.5에서 4.2까지의 그런 PF 값을 가지고 식물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장 용수량부터 연구 위조점까지의 범위라서 각각의 만약에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값의 퍼센트를 빼시면 유효수분의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유효수분의 범위, PF 값도 외워두시고 이 범위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초기 위조점.
초기의 위조점. 위조라는 거는 이제 말라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생육이 정지하고 하엽, 아래 잎을 하엽이라고 합니다. 하엽이 위조하기 시작하는 토양 수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혹시 식물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전 되게 은근 있는데 이 식물을 약간 건조해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이 건조했을 때 물을 다시 줬어요.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정도의 위조면 초기 위조점이에요. 그런데 영구 위조점이 있습니다. 영구.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분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다시 줘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런 위조를 영구 위조점 4.2 요거 값을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주정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유효 수분의 범위는 PF에서 2.5에서 4.2 요거 가장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1.8에서 4.2까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2.5에서 4.2 요 정도 값을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그 PF 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당량이라는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젖은 토양에 중력의 1000배의 원심력을 작용시킬 때 남아있는 수분 상태 PF 값이 2.7 이내예요. 요건 범위는 포장용 수량 부분이고요. 자, 흡습 개수가 있습니다. 이거 PF 값은 4.5. 이래서 건조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 상태로 작물에 이용될 수 없는 수분 상태. 자, 푼거는 6.0, 건토는 PF 7.0. 그러니까 PF가 높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죠?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끌어오고 싶은 그런 토양 수분 장력에 굉장히 힘이 센 상태다라고 외워두시고요. 핵심 키를 좀 정리해봐서 유효 수분, 영구 위조점, 흡습 개수, 푼건, 건토 상태. 이거 전체적으로 요 핵심 키에 나와 있는 PF 값은 꼭 외워두세요.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토양의 이제 흡착력에 따라서, 흡착력 동그라미 쳐볼까요? 토양에 물이 어떻게 흡착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어떻게 수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약간 수분 항수는 이제 어떤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토양 수분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토양 안에 부착되어 있는지 그걸 하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모관수죠. 모관수 2.5에서 4.5. 아까 토양 수분 항수에서 유효 수분은 어떤 범위였죠? 2.5에서 4.2였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수분과 모관수 같이 숫자는 요거 정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F가 적다. 그러면 물이 많은 상태죠. 그리고 PF가 크다. 그럼 물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네. 좀 다시 이제 또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지하수 볼게요. 여러분, 지하수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하수를 끌어다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물이 가장 많은 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이제 비모관 공극으로 내려가는 물, 작물에 이용 가능하다. 모관수의 근원이다. 그래서 중력수, 같은 말로 유리수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수라고 합니다. 자유수. 예, 용어가 3개나 있죠. 중력수, 유리수, 자유수. 그래서 지하수보단 적지만 중력에 의해서 보관되는 그런 물의 그런 양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모관수는 같은 말로 모세의 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력에 의해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는 수분이고 모관 현상에 의해서 지하수가 상승해서 공급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관수가 식물이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식물 이용. 자, 그 다음에 흡습수. 이거는 토양 입자 표면에 흡착된 수분. 여기 아까 흡습계수 기억하시죠? pF 4.5. 흡습수는 식물이 거의 이용을 못하고 결합수도 마찬가지예요. 결합수도 토양 그 광물, 이 토양 알갱이에 결합되어서 분리시키기가 힘든 거죠. 물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하수는 물이 많고 결합수는 토양 광물 물리적인 흡착이 딱 돼가지고 떼어낼 수 없을 정도 물이 적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 외워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관수입니다. 힘들어. 이게 용어 처음 들어보는 건데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이제 범위를 보면 됩니다. 유효수분, 모관수, 네, 이런 범위를 보시면 되고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파트 배우는 거죠?
재배 환경이죠. 재배 환경에서 수분을 배우는데 그 수분 중에서도 토양 수분을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식물이 토양 안에 있는 수분을 이용한 것 중에 어떤 걸 이용하지 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유효 수분과 이제 모관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나머지 거는 PF 값을 PF로 좀 써줄까요? PF 값을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용어들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유효 수분과 모관수죠. 네, 수분에 대해서 종류를 배웠다면 이제 수분이 식물 안으로 이동합니다. 수분이 식물 안으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부위는 뿌리죠. 자, 그 다음에 물관, 마지막으로 잎. 잎에서 이제 빠져나가면 증산 제공이 일어납니다. 식물 대부분이 물이 증산 제공을 통해서 이제 잎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 이동하는 과정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이 수분 포텐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분 포텐셜. 자, 이 수분 포텐셜이라는 거는 수분 이동을 할 때 에너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할까라는 거를 이제 측정한 결과값인데, 자, 먼저 기준값을 조금 보고 갈게요. 좀 써볼까요? 순수한 물은 수분 포텐셜이 0이라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수분 포텐셜이 이동하는 방향은 높은 데서 낮은 데입니다.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수분 포텐셜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고 순수한 물은 0이다. 그래서 수분이 이동을 할 때 뿌리에서 물관, 잎을 통해서 이동할 때 뿌리보다 잎에서 굉장히 수분 포텐셜이 낮아요. 그 낮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삼투 포텐셜의 개념을 조금 보고 가셔야 돼요. 수분 포텐셜이 요 삼투, 압력, 매트릭 이 세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삼투 포텐셜이에요. 이 삼투 포텐셜이라는 거는 같은 말로 용질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질의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로 용질이 첨가되면 첨가될수록 감소해요. 자, 그럼 용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금물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 그 다음에 물. 그럼 소금물에서 이 물은 뭐죠? 아까 했었죠. 녹이는 물질이잖아요. 이 소금은 녹이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용매예요. 저는 외울 때 잘 안 외워져서 이 맴매한다. 이 소금을 맴매한다. 그래서 용매 이렇게 외우고요. 이 소금은 물에 의해서 녹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건 용질이라고 해요. 자, 용질. 그래서 어쨌든 이 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삼투 포텐셜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이 식물의 비교를 해볼게요. 식물의 잎에서요,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산물인 포도당이 자꾸 생성이 돼요. 그럼 여러 가지 그 소금과 다르지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물에 의해서 녹아내는 물질들이. 그 물질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삼투 포텐셜은 음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식물에서는 삼투 포텐셜이 가장 많은 큰 값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용질의 양에 따라서도 이 수분 포텐셜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잎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또 물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뿌리보다 잎에 더 물이 많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이동하는 과정은 뿌리, 물관, 잎 이 수분 포텐셜의 차이가 난다. 값이 잎이 수분 포텐셜이 가장 작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뿌리 흡수를 볼 텐데, 수분의 흡수는 뿌리 표면에 접해 있는 토양 수분과 뿌리 내 수분의 압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자, 수분 흡수는 근모부. 자, 근모부, 요거 그림 같이 볼까요? 옆에 볼게요. 여기 부분이 근모부거든요. 같은 말로 근모대라고 합니다. 같이 써두세요. 근모대, 근모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부위에서 뭐가 나냐면 이 뿌리털이 나와요. 뿌리털. 이 뿌리털, 다른 말로 근모라고 합니다. 이 뿌리털이 막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분이 흡수가 되면 여기 물관, 여기 체관이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주로 물관을 통해서 이동됩니다. 이동해서 이제 위로 상승하는데 이동하는 그 차이가 수분 포텐셜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뿌리 구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네, 뿌리 구조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거 생장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장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뿌리가 자꾸 자라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생장점을 보호하는 이 뿌리 골무가 있습니다. 생장점 위치는 요 정도 돼요. 여기 정도. 그래서 요 뿌리 구조, 그 다음에 뿌리가 흡수하는 부위,
우리가 수분 흡수하는 부위가 이 근모대에 있는 근모구나, 뿌리털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흡수가 됐고요. 이제 수분의 점차 이동 과정을 볼 텐데요. 이건 수분 포텐셜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삼투에 관한 개념을 좀 보고 갈게요. 자, 이 삼투라는 건 뭐냐면 반투성 막, 같은 말로 반투과성 막입니다. 이 반투성 막을 통과하여 어느 한쪽으로 수분이 확산되는 현상을 이용해요. 자, 이거는 식물세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식물세포는 원형질 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식물세포 막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식물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원형질 막은 반만 투과하는 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은 이 용질이 잘 이동이 안 돼요. 용질이 잘 이동이 안 되고 물이 잘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삼투라는 거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까지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죠. 식물세포가 있으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질들이 있으니까 용질이 이제 많겠죠. 그리고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는 용질이 없을 거고. 그래서 물이, 이 삼투압으로 인해서 물이 이제 용질이 높은 곳으로 녹여주려고 이제 물이 이렇게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이 농도의 차가 있는데 여기로 인해서 물이 들어간 현상을 이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 들어간 압력. 여기가 훨씬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물이 이동하는데 이게 이제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써볼까요? 삼투압.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압력 삼투압. 자, 그래서 이 삼투에 의해서 세포의 수분이 늘어났어요. 그쵸? 물이 막 들어갔어. 그 세포의 수분이 늘어났을 때 세포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압력. 이거 좀 쳐볼까요? 삼투에 의해서 세포의 수분이 늘어나면 세포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압력. 자, 세포에 물이 들어갔죠? 물이 막 들어갔어요. 삼투에 의해서 물이 막 들어가서 세포의 크게 막 늘어났어. 세포를 크게 하고 싶어. 더 크게. 밖으로 막 크게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압이다? 팽압이다. 그러니까 팽팽해지는 압력, 팽압이에요. 너무 늘어나. 세포가 막 커져요. 빵빵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체의 체질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잎 너무 많이 커지면 좋지 않겠죠. 세포가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포막이 늘어나면 세포막의 탄력으로 인해서 다시 수축하려는 압력이 있어요. 반대로 팽압과 반대지만 세포가 이제 탄력해서 자기 자신으로 수축하려는 압력, 이게 막압입니다. 막에 의한 압력, 막압, 삼투압, 팽압, 망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좀 정리해 보면은 막압이 벽압이라는 벽압이에요. 벽압. 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면 이 삼투압에 의해서 팽팽해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팽팽해졌는데 그걸 적당하게 잡아줘야 되니까 이 세포막의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이제 수축하는 압력, 막압이 있는데 이 팽압과 막압은 같은 값이에요. 그쵸? 팽팽해지고 막압이 있고 이런 거는 자기가 세포 자체에서 조절을 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값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분의 흡수는 삼투압이 막 이제 세포 안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압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밖에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삼투압이 높을 때 훨씬 더 수분 흡수가 많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 나온 문제예요. 세포의 삼투압에서 막압 빼고, 그리고 토양 수분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아까 막압이랑 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팽압이죠? 요거 팽압으로 또 같이 써주시면 돼요. 삼투압 빼기 팽압, 삼투압 빼기 막압. 둘 다 이 팽압과 막압이 값이 같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막압, 압. 그다음에 팽압. 둘 다 맞아요. 자, 네, 이제 세포 내에서의 물의 이동을 볼게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심플라스트, 아포플라스트. 이 그림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식물 뿌리인데요. 심플라스트는요, 세포질,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세포질이라는 게 각각의 세포예요. 세포 자체를 막 통과하는 거예요. 원형질 연락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물이 막 세포를 막 통과해요. 그럼 두 번째 아포플라스트라는 건요, 세포의 빈 공간 있죠?
세포벽과 세포 사이의 공간을 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분류해서 외워두세요. 심플라스트는 세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포플라스트는 세포 요 사이사이를 통과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분 배출입니다. 수분 배출은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증산작용이라고 했어요. 식물체를 통하여 대기로 이동하는 현상, 특히 잎 뒷면에 있는 기공,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공을 통해서 물이 기체 상태로 식물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고요. 이 증산작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자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수동적인 흡수라고 해요. 수동이라고 하니까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연적인 상태로 나가는 흡수 배출 작용이다. 요수량이라는 개념을 좀 보고 갈게요. 요수량, 작물, 식물체 있죠? 그거에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작물을 키우죠? 근데 그거에 건물 1g, 건물 1g이 뭐냐면 옆에 보세요. 이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건조한 물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드라이 매터라고 쓰는데 어떤 작물을 그 식물체를 건조시켜 보세요. 그럼 그 1g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생산하는데 이제 수분량이 얼마큼 필요하냐는 게 요수량입니다. 증산계수라는 거는 작물의 건물 1g, 이 건조한 물질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이에요. 요거 한 단어씩만 틀리죠. 그런데 수분 소비량은 거의 증산량이므로 요수량이랑 증산계수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요수량에 대해서 아실 때 사실은 전체적인 수분의 요구도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수분이 몇 그램 필요한지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적으로 작물마다 요수량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얘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건 수분이 적게 필요하구나, 요거 정도는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물에 따른 요수량을 조금 보고 갈게요. 대표적으로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작물만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흰 명화주. 명화주라는 게 있어요. 지팡이 만들 때 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 이 명화주가 명화주과에 속하는 작물인데, 1g 만드는데 948g의 물이 필요해요. 호박은 박과죠. 박과. 그리고 알파파, 클로버는 콩과. 그리고 오이도 박과죠. 그쵸? 여기까지 정도가 이제 요수량이 굉장히 큰 작물들이에요. 그리고 감자, 밀, 보리, 옥수수, 수수. 자, 감자 우리 구황작물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구황작물이고 가지가작물이고 이제 내산성 작물이었는데 이 감자, 밀, 보리, 옥수수, 수수 이거 이제 다 식량작물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량작물 중에 이런 정도는 요수량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별로 안 필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수량이 크다. 그러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요수량이 적다. 그러면 내건성이 큰 거예요. 내건성이라는 거는 건조의 내성이 강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수량이 적은 작물은 물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요수량이 많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좀 힘들 때예요. 첫 번째, 생육 초기 때. 작물이 어린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광이 부족하거나, 많은 바람이 있거나, 건조하거나, 저온일 때, 척박한 환경일 때 요수량이 많이 필요로 해요. 네, 환경적으로. 네, 그리고 증산육률이라는 거는, 요수량이랑 증산계수량은 반대적인 얘기인데, 작물이 수분을 증산하여서 축적된 건물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두세요. 네, 그래서 문제 한번 풀고 갈까요? 작물의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이 옥수수, 보리, 이 기장 이런 거 식용작물 중에 많이 보셨던 건데, 클로버, 콩가 작물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요수량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요수량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작물체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축적은 아니죠. 생산하는데 필요된 수분의 몰의 양입니다. 그래서 요수량이 큰 시기는 초기다. 생육 초기다. 요수량이 큰 작물은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네, 다섯 번째로 이제 수분 중에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공기 중의 수분의 종류를 보고 갈게요. 자, 공기 중의 수분에는 습도가 있고 또 안개가 있고 이슬, 비, 우박, 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제일 좋은 거는 각 식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관수, 관계, 물을 이제 직접 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이 관수, 관계, 물을 주는 거, 이제 물주기죠. 물주기.
자, 물주기에서 효과를 좀 보고 할게요. 논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벼를 많이 키우잖아요. 수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물을 담가 놓으면 온도 조절이 되기도 하고, 자, 물을 통해서 순수한 물보다는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있잖아요. 비료 공급을 되기도 하고, 나쁜 물질이 있을 때 물을 타서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에 물을 담가 놓으면, 수분을 싫어하는 잡초들은 죽겠죠. 그래서 잡초가 억제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수분을 싫어하는 그런 병충해도 경감되기도 합니다. 자, 밭에서의 물의 효과는 똑같이 수분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똑같이 온도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추울 때도 동상에 반지가 있고 비료 성분이 보급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이제 볼 텐데 물을 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첫 번째 지표면에 주는 관계, 지표 관계. 두 번째 살수 관계, 이게 스프링클러라고 보시면 돼요.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세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점적식 관계라고 있거든요. 물을 가장 옆에다 써볼까요? 절약할 수 있다. 절약이 제일 가능한 게 미세 관계입니다. 특히 점적식. 자, 마지막으로 지하 관계인데요. 지하에다가 이제 물 주는 파이프 같은 걸 설치하거나 그런 물을 직접적으로 땅에 주거나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지표 관계에는요,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전면 관계는 지표면 전체에 뿌리는 거예요. 밭 전체에.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쓰겠죠. 자, 인류 관계라는 건 등고선에 따라서 수로를 내서 물을 흐르게 하는 거고, 보더 관계라는 거는 포장된 완경사원에 따라 물이 수평 구역으로 흐르게 하는 거고, 고랑 관계는 두둑과 두둑 사이 고랑, 사람이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쵸? 폭 파진데 그런 데 물을 흘려보내는 거고요. 살수 관계는 아까 스프링클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고정할 것인지 이동할 것인지 요거 두 개 나눠져서 구분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적식 관계는 미세한 구멍이 있는 호스에서 소량의 물 절약하겠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스며들게 한다는 거, 점적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거법이라는 거는 토양의 모관 상승을 통해 근건을 공급하는 방법. 암거법은 지하에 각종 관을 배치하여 물을 스게 하는 방법. 아미법은 뿌리 깊숙하게 물을 기계적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점적식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절약하는 거니까요. 자, 물 주기를 했으면 반대로 물 빼기를 해볼게요. 물 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객토를 해요. 아예 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쵸? 흙을 바꿔서 이제 아예 새로운 물이 적은 흙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지반을 높여서 땅의 높이를 높여서 자연적인 배수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적으로 이용해서 물을 직접적으로 빼주는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명거 배수, 고랑을 만들어서 경사지게 만들어요. 경사지게 만들어서 물이 그 중력에 의해서 흘려보내는 방법이고요. 암거 배수는 이 암거라는 거는 이제 파이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에 파이프를 만들어서 물이 자동적으로 빠지게 하는 방법. 여기 암거 배수 보시면은 여기 유공관 같은 거 있죠? 관을 설치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지하에 토관, 목관, 콘크리트관 여러 관이 있죠? 여러 관을 설치하여 배치할 통수하고 물이 통하게 하고 강국으로부터 스며 오르게 하는 방법은 답은 이제 암거법입니다. 관을 배치하는 게 이제 암거법이에요.